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55%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이 강하게 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양 증시가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500선 근처에서 지수를 아직 가두리를 하면서 크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선에 올라와 주면서 이 인근에서 계속 이제 증시가 지수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상방으로 밀어주는 힘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상방으로 이제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좀 형성하긴 했지만, 이제는 상승 라인에서 하단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횡보를 이어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이 레벨을 높이는지 그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뭐 V자로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어도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올라갈 수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증시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네, 피크 고점을 찍고 지금 월봉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횡보장이 좀 나오고 그 이후에 상승장이 다시 한번 나올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피, 네, 기관 투자자가 6,2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한 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또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다음부터도 계속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매수할 세력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세력은 똑같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랜만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241선 근처에서 살짝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씩 네, 이평선들을 올려가면서 점점점 이제 레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을 높여간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고점까지는 바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라인을 잡아간다면 월봉도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770포인트 정도에서 조금 이제 저항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상승 라인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다음 주부터 또 내일부터 진행이 될 텐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다음 달이 지금 어떻게 되고 내일이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상승 추세, 네, 코스닥 전체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위치가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 포지션을 잡았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네, 코스닥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매도를 하면서 지금 양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뭐 외국인 투자자 크게 많이 매도하진 않았고요. 평소에 지금 1월 말부터 코스닥 지수를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는 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팔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샀다가 이제 팔았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27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왔던 그 환율이 단기간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0원 정도에서 이제 61선 근처까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많이 올라봤자 1300원 정도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이 이제 반등을 좀 했다라고 해서 이대로 뭐 1400원까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고점 라인 근처에서 횡보를 하던 라인이 한번 뚫고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이 고점까지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빠르게 금리 하락이 나와서 올해 중으로 금리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환율이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려가는 추세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 추세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130원 정도를 지켜보고 있고요. 환율은 아마 1100원대까지 쭉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질 거고요. 증시는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는 조금 이제 상승, 뭐, 나스닥은 좀 하락했고요. 다우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뭐, 독일 같은 경우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뭐, 프랑스는 보합 수준이고요. 그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반등 시장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글로벌 소식들이 나올 만큼 나왔고 시장이 반등하는 추세로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한다기보다는 반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시기가 천천히 이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씩 그런 위험 자산들이 바닥 라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환율이 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환율과 굉장히 유사하게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3.7%대로 또 상승을 하면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고점까지는 아직 올라가지는 못했고 환율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이 국채금리도 또한 같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이대로 다시 증시가 떨어지고 환율과 국제금리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추세 자체는 증시는 올라가고 환율과 국채금리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제 큰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무난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30원 하락해서 15,6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1.45% 하락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15,610원으로 40원 정도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크게 뭐 거래량은 조금 증가했지만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둘 만큼 거래량이 움직임도 없었고요. 일별 거래량도 320만 주 수준으로 계속 이제 3, 400만 주, 뭐 적으면 200만 주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래량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흐름도 이제 2,500선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은 뭔가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 16,000원대 수준에서 그냥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보시면은 하단은 여기죠. 15,000원 수준에서 지금 하단을 잡을 수가 있고요. 상단은 17,4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을 지금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추세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고점을 한번 찍고부터는 조금씩 이제 떨어뜨리면서 아주 주식을 이제 늘어지게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고점에서 하락까지 떨어지는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한 2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찍고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사실 일주일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조금 더 걸리네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도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또 떨어뜨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얻고 싶고 하고 그리고 증시가 이제 좀 반전이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올리면 이제 다시 떨어뜨리고 조금 올리면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움직임이 자꾸 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공교롭게도 딱 저항 맞을 자리는 계속 저항을 맞고 있고 지켜줄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주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계속 이제
이 물량을 모아가는 그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쌍바닥 비슷하게 자리를 좀 잡았지만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양훈구름을 또 뒤졌습니다. 결국에는 양훈구름을 살짝씩 이제 스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이 지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지를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양봉을 뽑으면서 반등을 좀 시킨다면 이제는 이 추세대로 가는 거죠.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추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기형 수렴 패턴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세기형 수렴 패턴을 그려보면은 점점 이제 폭을 줄여가면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횡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이 지금 없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계속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거래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 주 정도인데요.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지금 요 시점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이 늘어나는 순간에 점점 이제 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좀 반대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지분은 계속 올라가고 주가는 점점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럼 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로만 보면요. 근데 결국에는 추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투자가 수익이 될 것인지 하락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런 큰 투자자들의 손해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투자하는 이유가 있고요. 지금 내려가는데 매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투자를 더 잘하기 때문에 정보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점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지금 6%대에서 12%대로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주요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인가?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금융 투자로부터 나온 그런 매도 물량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데 그 금융 투자와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1WR, 2WR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이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의 전체 물량이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이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자로도 매수를 했습니다. 49,000주.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확실히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60일 동안 두 달 동안의 집계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의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만 지금 빠지고 있고요. 사실 뭐 2월 1일부터 본다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집계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는 금요일에 이제 32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 대부분은 이제 금융 투자에서 나왔고요. 투신과 보험은 오늘도 이제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제 다시 매수를 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급 자체는 결국에는 뭐 하루하루 보았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의 그런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의 움직임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125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30만 주, 한 9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이 지점, 이 지점부터 이제 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블록딜이죠. 블록딜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떨어졌을 텐데요. 8월 29일부터입니다. 작년 8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수급을 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29일이죠. 네, 8월 29일부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30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제 3천만 주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 기관 투자자는 이제 60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금융 투자와 보험, 투신, 사모펀드, 뭐 은행, 기금 이렇게 이제 다 크게 매도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타가 이제 마이너스 2,700만 주 정도로 이렇게 크게 잡혔고요. 그래서 블록딜 물량 때문에 이렇게 매도로 크게 잡혔는데요. 블록딜 이후 9월 한 10월 1일부터 정도로 이제 집계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다른 데이터가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뭐 300만 주 매도했지만 사실 연기금 투자자가 저 때 이제 블록딜 이후에 좀 많이 매도를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계가 나오는데요. 이 바닥 라인을 찍고부터는 결국에는 계속 이제 매수를 해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블록딜 물량이 소화되었다라는 그 지점, 11월 1일부터는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5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집중을 하고 개인 투자자가 뭐 매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도를 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추세 자체가 반등을 했다는 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가고 있다.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식이 하락했을 때 투자자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서 이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실시간으로 단타를 치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이제 걸어 놓습니다. 네,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에 걸어 놓고요.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에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사지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팔리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투자 금액을 집단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락을 시킬 때는 개인 투자자가 하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만 주씩, 수십만 주씩 이제 쏟아져 내려온다라는 점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물량을 쏟아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 매수를 걸어놨던 그런 호가들이 매수가 체결이 되면서 하나둘씩 이제 사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이 매수가 되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로 이제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이는 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 거래량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투자 수급을 보았을 때 거래량이 터져주는 그 시점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마다 이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을 좀 지켜보는 것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랫동안 횡보했던 이 시기를 아래로 눌러서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방으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언제 이 거래량이 터지는지가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여기서 고꾸라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이 산업에 대한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지금 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17,400원을 넘어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 상단까지는 한 번은 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지치신 분들은 좀 부분 익절을 하셔도 되고요.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 지루한 흐름을 깨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네, 그 이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수급 자체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점점 이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고는 이제 1220만 주고요. 어제보다 30만 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12월 9일, 12월 10일 해서 뭐 크게 공매도 거래량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잔고 자체도 1200만 주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 부여할 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도 이제 상환이 조금 많아서 한 3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잔고 자체는 2,780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2,700만 주, 2,600만 주 이 수준으로 계속 이제 이 대차 잔고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공매도 잔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큰 의미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목 상세 오늘도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15,000주 매도에서 25,000주 매도로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도 12.09%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하락했던 그 부분은 뭐 전체적인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금융 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오면서 기계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훈구름선 타고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장이 또 어떻게 형성되고 그 반등 시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전해드릴 소식은 없습니다. 일단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면 한수원에서 이제 필리핀 바탐 원전 재건을 5년 안에 끝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필리핀 바탐 원전을 또 수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탐 원전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는 아니고요. 건설을 하다가 이제 중단된 이 원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1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 필리핀 바탐 원자력 발전소 재건을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가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이 사업을 5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은 바탐 원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번 건의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이제 신규 원전 건설들이 조속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 5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중단되었던 그런 뭐 세울 3, 1, 2, 5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건설이 시작되면서 점점 이제 이 원전 레퍼런스가 잡히고 있죠. 그래서 해외 국가들도 우리나라 기술력을 인정을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지어졌던 그런 원자력 발전이 상당히 이제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없었었는데 그동안 최근에 이제 다시 저렇게 공사를 시작하고 건설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그런 성능 검증을 할 수 있고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필리핀 바탄 원전은 지금 뭐 시기와 뭐 그런 사업 재개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이 작업에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번
필리핀 원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제 신한울 3, 4, 5기라든지 그런 일감 공급을 하면서 그런 내부 기업들이,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일감이 없어서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 기반으로 이제 기술력도 검증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일단 살아나야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도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원전 적극 활용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제 작년 원전 비중 4.98%에서 또 이제 37조 추가 사업 승인을 하면서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이렇게 원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가 일어난 장본인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성을, 원자력 사고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지금 원전 추가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 규제를 또 해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일본 정부가 바보가 아닐 겁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원전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거기는 당연히 탈석탄, 탈탄소입니다. 그래서 탈석탄,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좀 모순적인 얘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자력 발전이 높아지면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 추세고요. 그 이유 자체는 처음에 이제 유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위주로 이 발전량을 많이 늘렸는데 거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이용하고 그 나머지 공백되는 그 알파를 LNG 가스로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그런 뭐 벨기에라든지 그런 탈원전 국가들 중심으로 그 LNG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급등, 네, 그런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 원전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분명히 그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체르노빌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인재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진이 강도가 세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 번에 폭발한 것이 아니고 지진 이후에 나오는 그 전기에 대한 그 예비 발전에 대한 전기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냉각기가 펌프가 멈추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수소 폭발을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또 이제 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이제 에너지원이 하나가 늘어나면 신재생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두 개를 같이 높여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자리를 잡았을 때 분명히 이제 거기가 에너지원이 충분하다면 이 비중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는 뭐 RE100이긴 하지만 그 RE100을 분명히 달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RE100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LNG라든지 석탄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대신 그 원자력을 이용하겠다라는 그 세계적인 추세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자력이 늘어나니까 RE100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곳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RE100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자력이 이 LNG 석탄 대신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엊그제 이제 사업 보고서, 그죠? 그 IR 홍보 자료를 보고 좀 리뷰를 좀 드렸었는데, 원자력 이외에도 신재생, 뭐 해상풍력, 그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뭐 가스터빈 에너지, SMR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 경쟁력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소식이 오랜만에 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에스토니아 원전 수주전을 9배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두산, GS가 뭐 유럽 진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SMR 시장에도 또 이렇게 여러 경쟁 기업들이 같이 개발하면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에네르기아와 GE 히타치를 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요. 2030년 초까지 BWRX 300이라는 그 모델을 건설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사업 수주전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탈락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과 일본 히타치 제작소의 합작사 GE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에게 밀려서 에스토니아 진출이 좌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입장에서는 이 히타치 쪽에 그 손을 들어줬다라는 평가고요. 최근에 글로벌 이 SMR 관련 기업으로 지금 뉴스케일 파워와 롤스로이스, GE 히타치 이 세 개가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고배를 좀 마셨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의 그 원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SMR 건설을 먼저 시작하고 그런 검증이 시작된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SMR에 대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에스토니아 원전의 수주전이 좀 실패를 했더라도 결국에는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쪽은 뉴스케일 파워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MR에 대한 이 추후 향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히타치 쪽도 네,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주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 전 세계 SMR 시장을 또 독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630조가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런 경쟁력 있는 이 기업들이 또 이제 치열한 싸움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정상적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폴란드 쪽이라든지 그런 루마니아 쪽이라든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SMR 관련 주가도 보시면은 한번 이제 피크를 치고 내려와서 계속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 이상은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네,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 관련 주가도 한번 같이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관련해서는 점점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SMR 뉴스케일 파워가 이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새로 열리는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